자, 일단 이제 글의 구성들을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동북아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외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느냐. 이거 갖다 이제 각 챕터별로 해갖고 나라별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나라별로 해갖고 각각 정리를 했어요. 냉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200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핵심은 그겁니다. 자, 냉전이 끝났어요.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소련의 붕괴하고 동유럽의 이제 그 붕괴는 사실상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만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서방의 그 누구도 이제 그 당시 예측을 갖다 하지 못했던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이제 그 대표 독일 이제 그 관료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관료들하고 이제 그 논의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자기들도 통일이 언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아무리 자신들이 구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갖다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갖다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세기 동안이 지속됐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붕괴가 돼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팽팽하게 이제 힘을 갖다 겨루고 있던 한 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상황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한 학자도 있었어요. 상대방한테 훅을 날리려고 한참 힘을 주고 있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헛손질을 갖다 하고서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강대국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세계 정치 경제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안정성을 갖다 찾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출되어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이제 그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담론들은 바로 뭐냐면, 이젠 소비에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단일 패권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그런 이제 라이벌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부터 한 10년 동안의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데, 단일한 가치, 단일한 스탠더드하에서 세계가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여기서 얘기한 단일한 가치와 단일한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자, 정치 이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죠. 자, 특히나 80년대 내내 10년 동안 가속되어 왔던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스탠더드. 자, 이걸로 해가지고서 세계가 단일한 가치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장들이 상당히 이제 그 전개가 되었었고, 자, 사실상 보면 미국을 갖다 억제할 만한 그런 이제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뭐 우리 수업은 동북아입니다만, 뭐 나는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안보기구를 갖다 좀 더 이제 그 강화를 시키고 나토로부터 좀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구로서 만들므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라든가 안보로부터 좀 이제 그 견제를 갖다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게 됐었고요. 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90년대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시에 이제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위상이었는지 상상도 안 갈 거예요. 그냥 이제 당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뭔가 군사적인 강대국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아직도 보면 경제적으로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 더 나아가서 개방이라고 하는 노선이 과연 90년대 중국을 혼란으로 이끌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미국의 단일 헤게모니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이제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닌 상황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낮추죠. 고개를 갖다 낮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개혁 개방 노선을 갖다 묵묵하게 진행을 갖다 해나가는 상당히 수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의 외교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그 지속을 갖다 해오게 됩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 얘들의 키워드는 90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일본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얘들의 키워드인데,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제 독일도 보면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 일본도 보면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얘들이 비정상국가인가요? 비정상국가죠. 어떤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는 주권국가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권을 제한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주권을 갖다 표현하는 국제관계에서 주권을 갖다 표현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교와 국방입니다. 그렇죠? 외교와 국방에 있어가지고서 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갖다 이제 그 군사력을 갖다가 확충을 갖다 못하도록 자신들의 헌법에 이제 보장이 되어 있었었고, 그러니까 군사력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아무리 이제 경제적으로 해갖고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외교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제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을 둘러싼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자, 국제관계에서 핵심은 그 생존을 갖다 이제 둘러싼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사안보라든가 그 군사안보가 뒷받침되고 있는 외교력, 그 동맹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보면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독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독이죠, 당시에는. 서독이라든가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갖고 나오는 일본의 행보는요,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한 행보입니다. 아시겠죠? 국방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해갖고 수행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외교 강대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 취했던 그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그 금융 위기 같은 걸 겪게 되면서 그 예산에 있어가지고 국방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동안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을 갖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국내에서의 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습을 갖다 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취하지 못했습니다. 취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이 핵을 갖다 이제 연속적으로 해갖고 핵실험을 갖다 지금 6차 실험 앞두고 있죠. 5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핵실험을 갖다 지금 하게 되고, 이 핵실험을 갖다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은 자위권을 갖다 이제 내세우면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그래갖고 단계 밟아가지고 이제 정상국가를 향한 그런 길을 나아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갖다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아시아 쪽에 있어서 군비 경쟁이라든가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은 과거와 같이 이제 좀 이런 말해도 좀 그렇지만 호구 노릇을 하기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금 이제 동맹국들한테 요청을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에 이제 있었던 남방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거,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 이제 미국 간의 삼각 동맹을 갖다 좀 더 강화를 갖다 하되 방위비에 대한 그 부담을 갖다 과거처럼 미국이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를 갖다 증액하라. 그리고 아시아 방위에 있어서 너희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증대를 갖다 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입장이고, 그 입장 속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난감해진 이런 상황 속이에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공조를 갖다 강화하는 그 노선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은 무엇이냐.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압력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전역 방위 미사일 시스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그리고 또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하는 얘기 있죠. 트럼프가 그냥 괜히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미국에서 상당히 거셌습니다. 사실상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옛날에 나는 이게 기억나는 게 여러분 나이 때 전시 접수국 지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제 체결이 됐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시 접수국 지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일단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공지전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키나와라든가 괌에 이제 그 병력을 갖다 주둔을 시키고, 대신에 한국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라든가 안보 시설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부담을 갖다 한국 측이 부담하는 이런 식의 이제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이제 막 이제 그 정리를 갖다 해갖고 갖고 다니다가 그 좀 험한 일도 좀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강조를 갖다 하는 것이 방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일본과의 협력을 갖다가 그 강조를 갖다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좀 파격적인 그 방위비 부담 같은 것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그런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갖고 한국이 지금 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당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어떤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카드에 견제를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갖고 한국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이나 이제 그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좀 이렇게 좀 독자적으로 해갖고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중국과의 진정한 협력이라든가 교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갖다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사드 자체를 갖다 문제 삼기보다는 이렇게 중국 측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쾌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사드 문제는 우리가 더 뒤에 가가지고 정리를 갖다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갖다 좀 이렇게 해보면요.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 좀 해보면은 냉전 이후에는 단일한 그런 국제 질서, 특히 이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가치를,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장을 갖다 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 질서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러면 자, 20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미국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갖다 겪게 돼요. 잘 알다시피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 테러와의 전쟁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를 갖다 겪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붙잡혀 있는 그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갖다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중국은 꾸준하게 이제 그 국력을 갖다 이제 비축을 했고요. 201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명실상부한 G2 국가로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 국력에 걸맞는 그런 요구를 갖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숨가쁘게 지금 외교전을 갖다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이에요.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갖고 미국이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아직까지 헤게모니를 갖다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런 패권 국가였던 그 시기에 중국은 어떤 이제 그 외교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이제 타갖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탈냉전 시기입니다. 자, 국제 시스템의 변동과 중국의 안보 정책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전이 종식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냉전이 종식됐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단일한 이제 그 헤게모니 시대가 열리게 되죠. 강력하고 위협적인 미국의 존재가 이제 미국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갖다 위해서 미국 시장이 필요하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제 중국이 대립을 갖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나왔던 담론이 아마 그 일순환 그 공부할 때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를 갖다 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전쟁이 이제 그 냉전이 끝났으니까 강대국이 사라졌다, 강한 라이벌이 사라졌다. 이 상황 속에서 국방비 지출을 갖다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국방비를 갖다가 복지에다 투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한번 그 논의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었죠. 그러면서 그 배후에 또 뭐냐면 이제 군산복합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관여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뭐 국방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증액 내지는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 깡패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테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제 그 특수성을 갖다 내세우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갖고 국제적인 그런 그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갖다 했다가
나중에는 이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보 위협을 갖다 강조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그 적국이 필요를 갖다 했었고, 러시아의 부활이라든가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재적으로 패권에 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갖다 전개를 갖다 하면서 중국을 이제 그 비난하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담론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자, 자신들이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술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필요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대립하는 이런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자, 중국의 입장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부상도 상당한 문제였어요. 자, 높은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면서 점차 미국으로부터 외교 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일본이 점점 획득해 나가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정상화 국가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의 위협을 갖다가 중국은 도외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바로 또 중국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죠. 인도가 특히 핵을 갖다 나중에 보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큰 군사적인 그런 이제 위협이 됩니다. 자, 인도의 군사적, 경제적인 그런 팽창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었어요. 중국과 전통적으로 국경 분쟁,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던 인도가 이게 강화가 되면서 중국과 대립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이 꾸준히 증강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무슨 버마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갖고 중국이 아직까지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의 단일한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식 스탠다드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보면 그 중국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국의 골머리를 갖다 아프게 하는 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슬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방 등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요건 또 재밌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무슨 뭐 깊게 공부할 수도 없는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의 인권외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주로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이 지역을 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제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티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장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갖다 미국이 계속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중국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껄끄러운 그런 이제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서 지역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향을 갖다가 이른바 신조어가 요즘 나오고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합해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조어도 나오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문호를 갖다 개방을 하고 자유로운 그런 경제를 교역을 갖다 하자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지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역별로 해갖고 블록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어때요? 아메리카에서도 보면 나프타라든가. 여러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무역 하니까 자유무역으로 말이 이상하다. 자유무역 하니까는 글자 그대로 무슨 뭐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FTA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더불어 갖고 지역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이제 중국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였죠. 자, 이렇게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환경도 급변하게 됩니다. 자, 특히 중국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인 경제 체제, 생산 수준의 향상,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 제조업 성장과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게 되냐면요. 중국이 과거와 같이 고립된 경제, 그러니까 무슨 우리식 경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때요? 보다 대외 의존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나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65년 이제 그 수출은 중국의 수출은 전체 GDP의 4%밖에 안 됐습니다. 88년에는 14%, 냉전이 끝난 93년도에는 36%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수출량이 이제 늘어난지를 갖다 우리가 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77년 무역액은 15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자, 93년에 무역액은 2천억 달러를 갖다 돌파를 갖다 하는 이런 이제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연평균 13.9%의 무역 성장률을 갖다가 보일 정도로 해갖고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급속한 성장은 다른 식으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달리 말하면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했다는 얘기죠.